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으로 공수처의 조사를 받던 중 출국한 이종섭 주 호주 대사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거센 가운데 여당 내에서도 우려와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천 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어제도 비명계 현역 의원들이 원외 친명계 인사들에게 줄줄이 고배를 마셨습니다. 더 정치 시간에 풀어드리겠습니다. 의대교수협의회가 의대 증원 처분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신문이 곧 열립니다. 주요 쟁점과 실효성, 그리고 앞으로 의료 대란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전공의 대신 파견된 공중보건의사 명단이 유출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의사와 의대생 커뮤니티에는 군의관과 공보의를 상대로 진료 거부를 종용하는 글이 올라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입니다. 이종섭 주 호주 대사 부임을 둘러싼 논란 속에 대통령실은 임명 철회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야당과 공수처, 좌파 언론이 결탁한 정치 공작이라고 보는 시각인데 YTN이 단독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강세 지역 5곳에 내세울 국민 추천 후보를 잠시 뒤에 발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연합한 비례정당에서는 자진 사퇴한 후보 2명 대신 다른 여성 후보들이 추천됐습니다. 저출생으로 학생 숫자는 줄었는데도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가 27조 원을 넘어 3년 연속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사교육비 증가율을 물가 상승률 이내로 줄이겠다는 정부의 목표 역시 실패했습니다. 축구 선수 황의조 씨가 등장하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형수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 여성 측은 재판부가 가해자의 유리한 판결을 했다며 반발했습니다. 통영 욕지도 남쪽 바다에서 어선이 침몰해 3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습니다. 지난주 어선 전복 사고가 난 근처 바다인데 불과 엿새 만에 또 사고가 난 겁니다. 러시아 정부가 간첩 혐의로 구금한 백모 씨의 영사 접견권 부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 씨가 속한 재단 측은 황당한 누명이라며 적극적 구명 활동을 벌이겠다는 입장입니다. 더 뉴스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 (2022년 2월 24일) 갑작스러운 침공으로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일상은 처참히 무너졌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전쟁의 아픔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고통받는 삶으로 인권 위기 상황에 지체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 엠네스티와 함께해 주세요. 그들이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1522-9385로 전화주세요. 월 10,000원으로 전쟁 속 인권 침해를 조사하고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산을 오르고 도전하며 이뤄냈다. 진간진 프리미엄과 함께 등산뿐만 아니라 활기찬 일상을 위해서 건강한 관절이 필수니까 해민원의 정성과 마음을 담아 진간진 프리미엄. 잇몸병? 아파본 사람은 압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게 문제죠. 겉으론 붓고 피나고 속으론 염증이 깊어지고. 그냥 두면 늦습니다. 이가탄으로 지키세요. 잇몸병엔 이가탄. 고통받지 말고 피로회복 전담 코칭 코지 스트레칭 받자. 코지마만의 헬스케어 노하우로 만든 스트레칭 마사지기 코지 스트레칭 코지마. 후 슬라이스
그 두려움을 잡아주는 10K. 킹, 최대 관용성 시대를 이끌다. G430 맥스 10K. 더 피플 라이프. 웨딩, 크루즈, 여행, 장례. 인생의 수많은 순간 더 커질 수 있도록, 더 위로받을 수 있도록 사람을 연구합니다. 내 아내는 행복을 시간 참 빠르네. 당신은 그때 그대로인데 변하지 않는 내 아내처럼 내 아내는 행복을 짓습니다. 프로메가 20여 년 이어진 연구, 세계 판매 1위 원료, 종근당 건강 직접 제조, 대한민국 혈행 건강에 책임을 다하다. 1등 오메가3 혈행 건강 프로메가. 내일 잘 먹을 일 있는데 내일 촬영 있는데. 변비 오늘 밤 메이킹. 변비 복부편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킹. 아침이 편안하다. 육회, 상쾌, 통쾌. 비앤비앤 메이킹. 네, 먼저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여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돈봉투 의혹을 받고 있었던 후보였죠. 정우택 후보 공천을 취소 의결했다는 뉴스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해당 선거구에는 서승우 후보를 우선 추천하는 것으로 재의결했다고 합니다. 정우택 후보에 대한 불미스러운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는 입장도 밝혔고, 이는 국민의힘이 강조해온 국민의 눈높이, 도덕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안으로 판단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공천 관련 소식 여의도 연결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서울 강남권과 일부 영남 지역, 전통적 강세 지역 5곳에 내세울 국민 추천 후보를 이르면 오늘 발표하는데요. 자, 비례대표 후보 선정 과정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는 야권에서는 앞서 자진 사퇴한 후보 대신 2명의 여성 후보가 다시 추천됐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오히려 더 고조되는 분위기인데요. 자, 여의도 연결해서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김대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먼저 국민의힘이요. 강세 지역인 서울, 강남, 또 대구 등에 배치할 국민 추천 후보 선정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르면 오늘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국민의힘은 서류 심사를 통과한 국민 추천 후보 18명에 대한 면접 심사를 어제 끝냈습니다. 이르면 오늘 공천 후보자를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역구 경선 등에서 현역 교체 비율이 낮고 청년과 여성 등용이 적었다는 비판을 받았던 만큼 본선에 오를 후보자의 면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부산 북을 등 지역구 6곳의 경선 결과도 오늘 공개됩니다. 박성훈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 등 4명이 경선을 벌인 부산 북을과 강명구 전 대통령실 비서관과 현역초선 김영식 의원 등이 4인 대결을 펼친 경북 구미을의 결과도 주목됩니다. 김재원 전 의원과 박형수 의원이 맞붙은 경북 의성, 청송, 영덕, 울진 역시 관심 지역구입니다. 비례대표 후보 선정 작업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는 오늘 마지막 비례대표 후보 면접을 진행합니다. 장동혁 사무총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비례대표 후보 선정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해 이르면 이번 주말쯤 발표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혁신위 활동으로 당을 이끌기도 했던 인유한 전 위원장의 포함 여부와 순번 배정이 관심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위원장은 오늘 부산과 김해 등 이른바 낙동강 벨트를 찾아 지원 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한 위원장은 민주당 현역 전재수 의원과 맞붙는 부산 북구갑 서병수 후보를 지원하며 힘있는 여당 후보를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이런 민원에도 직접적으로 지방정부를 통하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네, 범야권 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에선 이 시민사회 추천목 후보들을 놓고서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앞서 시민사회 추천 몫으로 공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전지혜, 정영희 후보가 반미 활동 이력 등을 이유로 자진 사퇴했는데요. 이 자리에 여성 후보인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과 민변 출신 이주희 변호사가 대체되며 갈등이 일단락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병역 기피 사유로 컷오프된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다시 파열음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앞서 긴급회의를 열고 임 후보의 거취를 논의한 시민사회 측은
이미 병역 거부로 처벌이 이뤄진 사안인데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결정이라며 컷오프 결정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기존에 추천한 후보들을 모두 철회하는 등 맞대응을 예고해 갈등을 수습하는 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오늘 대전과 세종, 충북 청주 등 충청 지역에서 지원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대전을 방문한 이 대표는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 문제를 거론하며 윤석열 정부를 겨눴습니다. R&D 예산은 대전에게 민생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폭력적인 R&D 예산 삭감으로 대전의 오늘과 대한민국의 내일을 파괴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충북 청주도 방문할 예정인데요. 오송 참사 유가족들과 만나 정권 심판론을 거듭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대표의 지원 유세로 양당의 선거 경쟁이 치열해지는 분위기인데요.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출국 문제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죠. 네, 앞서 이종섭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민주당은 오늘은 관련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 긴급회의를 단독으로 소집했습니다. 외통위 소속 여당 의원들의 반발과 불참 등으로 회의가 진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여권 내부에서조차 이 전 장관의 출국이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기류가 감지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공세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법사위 회의 단독 소집도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정권 심판론을 앞세우고 있는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된 자동 부의되는 해병대 최상병 특검과 함께 이 사안을 주요 선거 이슈로 부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원에서 수사 의뢰한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소득 통계에 관하여 대통령 비서실, 국토교통부, 통계청 등 관계자 22명에 대한 수사를 요청받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국토교통부, 통계청 등 관계자 100여 명을 조사하고 대통령 기록관,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6곳에서 압수한 객관적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정밀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사한 결과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 다수가 조직적으로 관여한 통계 조작 범죄를 규명하여 오늘 당시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 김수현, 김상조,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등 11명을 통계법 위반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통계 조작의 대상이 된 국가 통계는 주택 통계, 고용 통계, 소득 통계 세 분야로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택 통계 수사 결과입니다. 주요 피고인들의 혐의 유지와 죄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김수현과 김상조는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으로, 피고인 김현미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각각 근무하는 동안 주중조사 실시와 변동률 사전 제공 및 변동률 조작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통계법상 영향력 행사 규정 위반과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기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 김수현, 김상조,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제1차관 윤성원 등 7명은 부동산원에서 산정하는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 통계를 공표 전에 매주 3회 대통령 비서실에 미리 보고하게 하였습니다. 그 통계 수치가 높으면 낮추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주택 통계에 대한 사전 검열 체계를 갖추었습니다. 이에 대해 부동산원에서는 통계 사전 보고가 부당하다며 중단해 줄 것을 12회에 걸쳐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비서실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원의 예산을 삭감해 버릴 수 있다는 등으로 압박하며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 부동산원의 예산을 삭감해 버릴 수 있다는 등으로 압박하며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3. 부동산원의 예산을 삭감해 버릴 수 있다는 등으로 압박하며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4. 부동산원의 예산을 삭감해 버릴 수 있다는 등으로 압박하며 거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부 출범 직후 변동률 사정 검열 체계를 갖추고 6.19 대책과 8.2 대책을 연이어 시행하였음에도 2018년 1월경 변동률이 제도 도입 이후 최고치로 산정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비난을 우려해 변동률을 조작하기 시작하여 2021년 8월까지 총 125회에 걸쳐 변동률을 조작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조작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공표되는 변동률로 판단하게 됩니다. 청와대와 국토부는 보고되는 변동률이 높은 경우 명시적인 하향 요구 외에도 재검토 요구, 상승 사유 확인 요구, 현장 점검 지시 등으로 변동률을 낮추도록 압박하였습니다. 부동산원은 이러한 압박에 따라 이미 조사와 입력을 마친 표본 가격을 낮은 수치로 수정 입력하는 방법으로 변동률을 조작하였습니다. 보시는 표는 일부 피고인들의 순차 지시로 서울 양천 지역의 변동률이 조작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첫 사례입니다. 이와 같이 대통령 비서실은 정책실장, 국토교통부는 장관이 중심이 되어 그 지휘 체계에 따라 다수의 공직자가 부동산원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며 조직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주택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조작된 변동률의 전체 흐름을 실제 주택 통계 수치와 함께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 통계인 부동산원 주간 변동률과 민간 통계인 KB 부동산 변동률은 대표적인 집값의 척도입니다. 화면에 있는 그래프는 서울 지역의 KB 변동률과 부동산원 변동률을 시기별로 비교한 그래프입니다. 파란색 그래프가 KB, 붉은색 그래프가 부동산원의 주간 변동률입니다. 붉은색의 부동산원 변동률 그래프를 보시면 그래프를 따라 작은 노란색 점과 빨간색 점으로 표시된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노란색 점은 피고인들이 부동산원의 통계 수치를 낮추어 달라며 영향력을 행사한 시점들이고, 빨간색 점은 영향력 행사에 따라 실제로 변동률 통계가 낮추어진 시점을 의미합니다. 변동률 조작이 집중된 주요 시점은 크게 대통령 취임 2주년 전후, 국회의원 선거 전, 그리고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네, 검찰의 통계 조작 의혹 수사 결과 발표 내용 들으셨는데요. 지금 들으신 대로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정책실장이었던 김수현, 김상조 정책실장, 그리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해서 11명에 대해서는 통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를 했다라는 입장을 밝혔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하성, 이호승 전 정책실장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는데요. 일단 내용을 보니까 주택통계와 고용통계 그리고 소득통계 3개 분야를 조작했다고 봤고요. 예. 총 125회에 걸쳐서 변동률을 조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검찰은 이번 조사 결과 그리고 또 기소 방침을 밝히면서 최초의 통계법 위반 사례라는 입장, 또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까지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은 정리가 되는 대로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종섭 주 호주 대사 부임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은 가열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사 임명 철회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를 총선을 앞두고 야당과 공수처, 일부 좌파 언론이 결탁한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네,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이종섭 대사 임명 철회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커지고 있는데요. 그럴 가능성은 없다는 거네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주 호주 대사 임명을 철회할 일은 절대 없다고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YTN에 밝혔습니다. 이종섭 대사는 국방부 장관 시절 호주와 안보 협력, 무기 수출 부분에서 크게 활약한 적임자로 임명을 번복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설명입니다. 또 공수처가 부르면 이 대사는 당장 내일이라도 귀국해 조사받을 생각이고 다음 달 공관장 회의 때도 귀국해서 일주일 이상 서울에 머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든 조사에 응하겠다는 사람을 도피자, 범죄자 취급하는 건 어불성설이고 대한민국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를 총선이 임박해 판을 흔들려는 일종의 여론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더불어민주당, 친야 성향 일부 언론이 결탁한 정치 공작으로 강력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세 축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덫을 놨다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요. 대통령실 논리는 이렇습니다. 지난해 12월 이종섭 대사를 내정하고 주재국 동의를 받는 아그레망 등 임명 절차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비슷한 시점에 이 대사가 고발된 이후 3개월 동안 한 차례도 소환 요청을 안 했던 공수처가 이 대사를 출국 금지하고 올해 1월, 2월에도 2차례 이를 연장했다는 겁니다. 소환도 없이 출국 금지하는 건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불법적인 수사권 남용이라는 게 용산의 인식입니다. 대통령실은 나아가 출국 금지는 수사 기밀이라서 정부 당국자도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인데 친야 성향 일부 언론은 이를 먼저 확인해서 보도하고 야당은 이를 받아서 정부가 이 대사를 호주로 도피시킨 걸로 여론몰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대통령실은 정면 돌파를 택한 겁니까? 네, 총선을 앞둔 만큼 여당에서도 아쉬운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인데요. 대통령실은 사실관계를 따져보자며 정면 반박에 나선 걸로 풀이됩니다. 안보 협력이 중요한 호주의 대사직을 장기간 비워둘 수 없고 게다가 호주 정부의 아그레망이 나온 대사를 바로 임명하지 않고 부임을 늦추는 건 중대한 외교적 결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해명하고 불을 끄는 것을 넘어서 공수처를 정조준하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대통령실은 정부 당국자도 알지 못한 출국 금지 사실이나 이 대사의 통화 내역 등 수사 기밀이 야당과 일부 언론에 실시간으로 흘러갔다는 건데 이게 공언유착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YTN에 이번 사태는 공수처가 공정한 수사기관이 아닌 좌파 정치공작 기구임을 보여준다면서 수사권 남용 행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총선 관심 선거구를 소개하는 격전지를 가다 오늘은 청년 유권자 비중이 높은 동탄 2신도시 경기 화성을 지역입니다. 거대 양당이 내세운 영입 인재들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사이 3파전을 나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화성 동탄 2신도시 주민들이 즐겨 찾는 호수공원입니다. 4년 전 총선에선 북쪽 동탄 1신도시와 같은 선거구였지만 새 아파트 입주민이 늘면서 이번엔 주변 5개 동만 화성을 지역구로 묶였습니다. 지난달 기준 인구는 22만여 명, 평균 나이는 34.7세로 전국 평균보다 10살이 어립니다. 근처 반도체 자동차 공장에 다니는 직원이 많고 화성 시민보다 동탄 주민이란 정체성이 강한 젊은 유권자들은 교통과 자녀 교육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버스 배차 시간이라든지 이런 게 한 대 보내면은 뭐 30분, 40분씩 이렇게 기다리는 게 기본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숫자 이제 학교 수도 많이 딸리고 아주 저 멀리 막 2km 넘게 이제 이렇게 통학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 거대 양당이 나란히 전략 공천한 정치 신인들 역시 앞다투어 맞춤형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너도 나도 수도권 전철을 끌어오고 교육시설을 확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 사장 출신 민주당 영입 인재 공영훈 후보는 여기에 일자리 공약을 더해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기업인 경험을 살려 동탄을 반도체와 자동차 기술을 융합한 혁신산업 중심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18년 동안 여기에 아주 자주 내려와서 일을 했고요. 화성 지역의
산업 발전과 역사를 같이 했다. 앞으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더 발전시킬 자신이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연구원 출신 국민의힘 영입인재 한정민 후보는 동네에서 10년을 산 진짜 동탄 사람이라고 강조합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 예, 삼성전자 출신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퇴근 교통난을 몸소 겪어봤다며 집권 여당의 힘으로 공약을 실현할 후보는 자기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제고등학교, 반도체 특성화고 같은 것들 만들어서 전반적인 교육 인프라를 높여서 오히려 반도체 관련 인재가 되고 싶으면 화성으로 유학을 오는, 동탄을 유학을 오는. 화성을은 지난 3차례 총선에서 민주당 출신 현역 이원욱 의원에게 내리 압도적인 승리를 안겼습니다. 선거구 조정을 고려해 동네별로 따져봐도 이 의원은 4년 전 모든 동에서 60%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2년 전 대선과 지방선거에선 격차가 줄긴 했지만 민주당 우세는 여전했습니다. 지난달 개혁신당으로 당적을 바꾼 이 의원은 동탄 1신도시가 주축인 신설지역구 화성정 출마를 선택했고 화성을엔 이준석 대표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텔레비에서 많이 봤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많이 파십시오. 동탄의 선거와 공약이 대중의 관심을 받게 된 건 자기 때문이라며 지역을 교통과 교육, 문화의료 3대 허브로 정비해 경기 남부의 중심 도시로 키우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지금 동탄 신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한 10년간 경쟁이 없는 정치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이슈들이 중앙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혁신당은 아주 유효한 대안이 될 것이고요. 거대 양당이 전략적으로 투입한 새 얼굴과 수도권에 새바람을 불겠다는 제3정당 대표 가운데 화성을의 젊은 표심은 어디로 기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나인입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사태가 이어지면서 파견 공보위 명단까지 인터넷 커뮤니티에 퍼지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오늘 대한의사협회 간부를 재소환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태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파견 공보위 명단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고요? 네, 정부는 일선 현장을 벗어난 전공의들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군의관과 공중보건이 100여 명을 병원에 파견했는데요. 인터넷 유명 커뮤니티 3곳에 파견 공보위 명단이 올라왔습니다. 이름은 지워진 상태로 현재 소속과 파견 병원 등 정보가 세세하게 적힌 명단입니다. 이에 대해 지난 12일 보건복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해 업무방해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게시글 작성자를 확인하기 위해서 강제 수사 또한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의사와 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는 이른바 사직 전 전공의 지침글을 비롯해 집단 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의사들의 실명이 담긴 리스트가 올라왔는데요. 경찰은 전산자료 등을 숨기려 한 혐의로 메디스태프 임직원 2명을 어제 입건했고 이 가운데 1명은 소환조사까지 마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메디스태프에는 어제 이들 군의관과 공중보건의들을 상대로 진료를 거부하라고 종용하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지침글은 현재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이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전현직 집행부에 대한 수사도 계속 이어지고 있지요? 네, 오늘 오전 10시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이 경찰에 다시 출석했습니다. 전공의 집단사직을 부추겨 대학병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그제 한 차례 소환해 14시간 가까이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불과 이틀 만에 다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서 조사하는 겁니다. 박 위원장은 지난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집단사직은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이지 지시는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의 개별적이고 정의로운 자발적인 사직 운동은 전공의들 자체가 전공의 협의회 대표의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비대위의 말을 듣는 것도 아니고 선배들의 말을 듣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저항 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찰은 조사할 분량이 많아 추가 조사가 불가피했다며 재소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도 지난 8일에 이어 휴대전화 포렌식 참관을 위해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과 같은 날인 그제 경찰 소환조사를 받은 김태구 의협 비대위원장은 내일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 움직임이 커지는 가운데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가 오늘 다시 모여서 대응책을 논의합니다. 사직서 제출에 대한 결론도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김평정 기자. 네,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오늘 교수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도 결론이 나올까요? 전국의과대학교 교수협의회는 오늘 저녁 8시에 온라인 회의를 진행합니다.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와 집단 휴학한 의대생에 대한 대책을 논의합니다. 의대 교수들은 면허 정지와 유급 등에 처하게 될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스승으로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수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난 9일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는 집단 행동에 대한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대학별로 의대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은 급속히 확산했습니다. 울산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을 결의했고 서울의대 교수들은 사직서 제출 시점을 오는 18일로 정했습니다. 전국 의대 교수협의회와 별개로 전국 19개 의대 교수들이 꾸린 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내일까지 사직서 제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이 현실화하면 대형 병원의 진료는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술은 물론 항암 치료 등 시기가 중요한 진료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의대 교수들의 사직 움직임에 대해 명분이 없다며 환자 곁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환자가 지난주보다 6.4% 증가하는 등 조금이나마 회복세를 보이는 의료 현장을 지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의료를 강화하는 시범사업에 3년간 500억 원을 지원하는 등 이를 위한 의사 인력 확충은 필수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대생에 대한 필수 의료 실습을 확대하고 계약형 필수 의사 제도를 도입해 필수 의료 의사의 지역 장기 근무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김평정입니다. 의대 교수들이 의대 증원 처분을 멈춰달라면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 가처분 신청 사건의 첫 신문이 곧 열릴 예정입니다. 네, 전공의들과 의대생들도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오늘 가처분 신문의 주요 쟁점, 실효성, 그리고 앞으로 의료 대란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의대 교수들이 이제 정부를 상대로 이거 의대 증원 좀 집행정지 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이 가처분 신청을 첫 신문이 열릴 예정인데 가장 큰 쟁점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일단 이제 의대 증원을 그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이죠. 취소 소송을 내고요. 취소 소송을 내면서 일단 뭐 소송이 길어질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의료 증원 정책이 결정이 돼서 시행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시행 자체를 멈추게 해달라. 그래서 이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련해서 신문길이 열리는데 이제 대부분 행정소송에 마찬가지죠. 행정소송의 대상은 이제 처분이어야 돼요. 처분은 굉장히 법률적 개념이어서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 처분이라는 것은 법 집행기관인 행정부에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권리나 의무에 관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복지부와 교육부에서 지금 시행하는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것이 과연 처분에 해당이 되느냐. 처분에 해당이 안 되면 소송 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것은 증원에 대한 플랜, 계획이거든요. 정책이다. 그렇죠. 정책이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해서는 과연 처분으로 볼 수 있느냐. 만약에 처분이 아니고 단순 정책이라고 한다면 소송의 대상에 맞지 않는 거죠. 그게 한 가지의 문제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소송을 제기하려면 항상 모든 소송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느냐 여부거든요. 권한. 그걸 우리가 원고 적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의사 지금 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 신청을 한 주체가 의대 교수들이거든요. 33개 대학. 그리고 그 의대 교수들이 과연 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처분과 좀 관련돼서 그 어떠한 정책에 의해서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것 자체로 인해서 과연 의대 교수들이
어떤 영향이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직접적으로 어떤 경제적이랄지 뭐 그런 영향은 없거든요. 그냥 간접적으로 뭐 반사적 이익이랄지 그런 면에서 손해를 볼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간접적으로 경제적 손해를 볼 수가 있지만 직접적으로 손해가 과연 가느냐, 어떤 권리에 있어서 변동이 생기느냐, 그렇지 않다는 게 정부의 의견이고. 그다음에 의대 교수들의 입장은 자신들은 전공이랄지 학생들을 가르치는 입장이고 전문적이고 양질의 교육을 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자신들도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이제 원고 적격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대 증원 결정 권한이 보건복지부 없는데 왜 보건복지부가 결정을 하느냐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잖아요. 원래 고등교육법에 의하면요, 대학의 정원 결정은 교육부 장관이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또 특별법이 또 하나가 있어요. 보건의료기본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거기에 의하면 어떤 보건복지와 관련해서 뭐 인력이랄지 그런 개발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또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러한 결정을 하고 이걸 교육부 장관에게 이제 통보를 해서 시행을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고, 그다음에 의사협회랄지 의사들의 입장은 이것은 정원에 관한 문제는 고등교육법에 의해서 교육부 장관이 주관을 해서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입을 해서 그 사후의 조치를 교육부 장관이 하는 거기 때문에 사후 조치는 이제 무효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처분성, 적격성 가르쳐 주셨고 필요성도 지금 요소잖아요. 근데 뭐 대부분 가처분 사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집행보존의 필요성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분성이 인정이 되고 적격성이 인정이 되는 걸 전제로 해서 집행정지 필요성을 따져보는 거거든요. 집행정지의 필요성은 이러한 어떤 처분이랄지 정부의 결정으로 인해서 시행이 됐을 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을 하면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소송 결과를 보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처분과 적격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저 부분도 판단해 보겠지만 만약에 처분이나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이제 집행정지 필요성은 따져볼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거군요. 이제 결과 나올 텐데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부분 이제 뭐 전문가들, 이제 법조인들 의견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개인적 의견은 이제 지금은 정책적 판단이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하겠다는 계획이고 플랜이거든요.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그리고 이제 교수분들도 마찬가지죠. 교수분들이 의대 증원으로 말미암아서 간접적인 영향이 있겠죠. 증원이 되면 뭐 교육을 시키는데 힘들다든지 여러 가지 있지만 뭐 직접적으로 어떤 경제적 문제랄지 이런 권리에 의해서 침해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의대 교수에 대한 소송에 한해서는 원고 적격성이랄지 처분성이 인정되기 어려워서 제가 볼 때는 각하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정부가 얘기하는 게 간호학과 정원 확대 이야기를 하던데 어떤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여러 가지 이제 이건 뭐 고등교육법이랄지요, 보건의료 기본법이랄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래서 근데 마찬가지죠. 뭐 교육부 장관이 해야 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간호학과도 마찬가지고 학과의 입시 정원을 늘린다랄지 조정할 때는 고등교육법에 의하면 1년 10개월 전에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간호학까지 그런 것을 뭐 얼마 기간이 남지 않은 상태에서 증원을 하고 이런 것은 이제 고등교육법에 위반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1년 10개월 전에 해야 하는데 애외적으로 대학의 어떤 구조 개혁을 위한 경우에는 정원에 대해서는 뭐 그런 1년 10개월 이전에 해야 한다. 그러니까 대학 입시 계획 시행에 관해서 해야 한다는 것이 이제 애외 사유가 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전공의들 그리고 의대생들도 지금 취소 소송 제기를 하고 할 텐데 오늘 가처분 신청 결과에 영향을 좀 받을까요? 아마 오늘 가처분 신청 결과는 거의 유사하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수험생들도 하고요. 그다음에 의대생들, 전공의들, 지금 교수들 이렇게 뭐 소송을 전부 다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뭐 행정소송 제기한 거고 가처분의 결과가
거의 뭐 유사하게 적용이 될 것이다. 단지 이제 원고 적격에 있어서는 교수와 전공의와 수험생들은 각 틀리잖아요. 예. 그 부분은 다르게 판단될 수 있겠지만 일단 제가 말하는 소송 요건의 전제가 되는 처분에 있어서는 이게 과연 처분을 볼 수 있느냐, 예. 과연 처분을 볼 수 없다고 한다면 뭐 결과는 다 똑같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법원에서 그 부분을 가장 먼저 들여다볼 것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우리 전공의들이 또 국제노동기구 ILO에 개입 요청 서한을 보냈다고 해요. 이게 네네. 어떤 내용을 담은 거예요? 뭐 이 서한 발송이 예. 이걸 뭐 제소에 해당이 되느냐, 아니면 이제 의견조에 해당이 되느냐. 그런데 아마 내용은 뭐 인터벤션 해서 예. 개입을 요청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ILO에서 좀 개입을 해달라. 그 예.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 의료법에 보면 업무 개시 명령 할 수 있도록 돼 있잖아요. 그 위반하면 뭐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처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사실은 일을 하기 싫은데 업무 개시 명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일종의 이제 강제 노동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의무 없는 노동을 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예. 지금 ILO가 규정하고 있는 것이 29조에 29호에 이제 그 예. 규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29호 협약 제2조 제1항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강제 노동에 해당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말도록 ILO에서 개입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걸로 보여요. 네. 그래서 이건 일종의 뭐 제가 볼 때는 제소보다는 의견조회가 아닐 것 같아요. 어떤 반응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소가 다른 점은 이제 제소는 직접 감독 기구에서 감독을 해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견 조회는 이제 ILO에서 이게 정말 강제노동에 해당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해달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외교원상 보면 뭐 전공의는 뭐 피교육자면서도 근로자에 해당되는 건 맞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일주일에 뭐 80시간, 100시간 이상 노동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데 그 협약에서 강제노동 금지를 하고 있는데 예. 또 여기에 또 애외 조항이 있어요. 어떤 국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존과 안녕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는 그런 상황이랄지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를 한다 이렇게 또 규정이 있거든요. 정부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거죠. 정부에서도 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의사들의 어떤 노동 자체의 파업은 국민의 생존과 안녕에 위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ILO의 강제노동 금지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게 뭐 의견조회냐 뭐 제소냐 근데 제가 볼 때 이제 서한을 보냈다고 한다면 거의 의견조회에 가까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요. 예. 그 개입 자체가 뭐 법적인 실효성이 크지는 않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ILO가 개입을 하게 되면 앞으로 법적 분쟁에 있어서 어떤 영향 미칠까요? 근데 이제 ILO가 뭐 하지 마라 하라 이렇게 개입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전공의들할지 의사들은 개입하기를 좀 바라겠지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제노동 금지가 있지만 또 애외 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의사들의 어떤 행동은 뭐 환자랄지 국민의 안녕과 생존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정부에서 주장하는 건 그거죠. 의사들이 서한을 보낸 내용은 의견조회다. 인터벤션은 의견조회이기 때문에 ILO 사무국에서 정부에다가 아니 이러한 의견 조회가 왔는데 정부의 의견은 어떠냐 이렇게 조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정부에서 써서 보내면 이거 자체를 의사들에게 보내면서 너의 정부 입장은 이런 것이다라고 고지하는 거에 불과하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정부의 법적 해석이 뭐 맞다 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ILO가 개입한다 하더라도 이건 이제 어떤 법적인 강제성이 없어요. 그럼 정부에서는 참조만 할 뿐이지 뭐 이거에 의해서 의대 증언을 뭐 철회한다랄지 취소한다랄지 그런 경우는 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기각각하 인용 그 결정이 곧 내려질 것 같은데 이거 신속하게 결정이 되죠. 그렇죠. 예, 집행정지 가처분은요 보통 뭐 그날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하루 이틀 걸릴 수도 있는데 아마 이 사안이 굉장히 중대하잖아요. 그리고 국민의 관심사 또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목이 집중되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뭐 하루 이틀 정도 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문 주요 쟁점 전망 짚어봤습니다. 김광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출산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사교육비,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인 것 같습니다.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사교육비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넘어서면서 3년 연속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 사교육비 총액이 8% 넘게 늘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승은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코로나 때 좀 주는가 했던 사교육비 총액이 지난해 다시 27조 원을 넘어섰는데 교육부가 지난해 물가 상승률 이내로 사교육비를 관리하겠다 했는데 목표 달성에 실패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 수는 521만 명으로 한 해 전보다 7만 명, 1.3% 줄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초중고등학생 사교육비 총액은 4.5% 증가한 27조 1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때 19조 원대로 감소했던 사교육비는 다시 3년 연속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한 겁니다. 교육부는 사교육비 증가율을 물가 상승률 이내로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목표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 사교육비 총액이 7조 5천억 원으로 8.2%나 늘면서 7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의대 열풍과 킬러 문항 배제 논란으로 수능 출제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학원에 다니는 학생이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여기에 황금돼지띠로 출생아가 늘었던 2007년생들이 지난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영향도 있습니다. 사교육을 안 받는 학생을 포함해 전체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 4천 원으로 5.8%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고등학생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은 건 6.8%인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들만 놓고 보면 고등학생의 경우 월평균 74만 원, 특히 서울에 사는 고등학생은 98만 8천 원으로 100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사교육비 지출은 소득이 높을수록 맞벌이 가구일수록 자녀가 한 명일수록 많았습니다.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7만 1천 원에 이르렀습니다. 성적별로 보면 상위 10% 이내 학생이 61만 6천 원, 하위 20%는 33만 6천 원으로 성적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았습니다. 자율적 학습을 목적으로 한 EBS 교재 구입 비율은 16.1%로 0.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이번 조사에는 유아와 재수생의 사교육비 지출 내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지난해 은행의 이자이익이 59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해 은행 영업 실적을 보면 이자이익은 59조 2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3조 2천억 원 늘었습니다. 고금리 속에 대출 채권 등 이자 수익 자산이 확대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이자이익 증가율은 5.8%에 그쳐서 재작년 21.6%와 비교해 크게 줄었습니다. 오늘 새벽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해상에서 11명이 탄 어선이 침몰해 10명이 구조됐지만 3명은 숨졌고 1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앞서 지난주에도 욕지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이 뒤집혔었는데요. 4명이 숨졌고 실종된 5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이명준 기자. 네, 경남취재본부입니다. 네,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구조된 선원 가운데 3명이 숨졌다고요? 네, 오늘 새벽 4시 15분쯤 경남 통영시 욕지도에서 남쪽으로 8.5km 떨어진 바다 위에서 11명이 탄 139톤급 쌍끌이 저희망 어선이 침수됐다는 신고가 통영해양경찰서에 접수됐습니다. 해경은 경비함정 등 선박 19척과 항공기 3대를 급파해 한국인 4명, 외국인 7명 가운데 승선원 10명을 구조했습니다. 구조된 10명 가운데 50대 선장을 포함한 한국인 3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끝내 숨졌습니다. 현재 해경은 실종된 60대 한국인 선원 1명을 찾으려고 수색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어선은 완전히 침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경은 침몰 선박이 수심 60m 지점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수중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사고 선박은 어제 오후 5시 10분쯤 통영시 동호항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조업을 마치고 복귀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사고 당시 통영 앞바다는 최대 파고가 1m가 조금 넘는 등 기상 상황은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이번 침몰 사고가 발생한 욕지도 해상이요. 지난주에도 어선이 뒤집혀서 인명 피해가 발생했었죠? 네, 지난 9일 새벽 6시 40분쯤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68km 바다 위에서 20톤짜리 어선이 뒤집힌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선박은 지난 7일 오전 10시 반쯤 제주 한림항을 떠나 조업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해경은 마지막 항적 기록이 확인된 8일 저녁 8시 55분쯤을 사고 시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2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7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사고로 4명이 숨졌고 5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아직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선원은 한국인 선원 1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4명입니다. 해경은 오늘 엿새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인양된 선체를 감식해 선박 결합 여부 등을 확인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감식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4주 넘게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남취재본부에서 YTN 임영준입니다.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황 씨의 형수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 여성 측은 재판부가 영상물에서 황 씨를 제외한 다른 피해자 신상을 특정하기 어려운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며 억장이 무너진다고 반발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백종규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네, 황 씨 형수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고요?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보복 협박 혐의 등을 받는 황 씨 형수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3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유명 축구 선수인 황 씨의 영상물이 무분별하게 확산할 것임을 알았음에도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끝내 영상을 SNS에 게시해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뒤늦게 반성문을 내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긴 했지만 상당 기간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 단계에서 휴대전화를 초기화해 증거 조사를 방해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SNS에 게시된 사진과 영상만으로는 황 씨 외에 다른 불법 촬영 피해자들이 누군지 특정되지 않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1심 선고는 A씨가 범행을 저지른 지 9개월여 만에 이뤄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자신이 과거 황 씨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황 씨와 여성들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 등에 올린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았습니다. A씨는 황 씨에게 영상과 사진이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는 등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습니다. 네, 선고 직후에 피해 여성 측은 한마디로 억장이 무너진다는 입장을 밝혔네요. 네, 피해 여성을 대리해온 이은희 변호사는 선고가 끝난 뒤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특히 재판부가 여성 피해자보다 오히려 황의조 씨 입장을 주로 대변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A씨가 피해 여성 얼굴을 편집한 것을 재판부가 배려라고 표현한 점 등을 문제로 꼽으며 억장이 무너진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 촬영 피해자는 평생 신상이 밝혀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하는데 법원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본질적 두려움과 공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피해자들이 갖는 본질적인 두려움과 공포와 피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현주소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서 2차 피해를 줄이는 최선의 방법은 검찰이 황의조 씨를 빨리 기소하는 거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황 씨는 불법 촬영 혐의 피해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경찰은 지난 8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태국전 티켓 전석 매진. 대한축구협회가 어제 SNS를 통해 오는 21일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경기 티켓이 모두 다 팔렸다고 알렸습니다. 이번 경기는 주장 손흥민과 이강인의 다툼이 알려진 이후 치러지는 축구대표팀의 첫 경기죠. 사실 하루 전만 해도 SNS를 중심으로는 태국전을 보이콧하자는 의견들이 올라왔습니다. 자리를 비워달라는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올리면서 보이콧 캠페인에 동참해달라고 독려한 유튜버도 있었는데요. 한국 축구의 미래를 위해 정몽규 회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요구였습니다. A매치 경기장에 관중이 얼마나 차느냐에 따라 후원 수익이 달라지는 만큼 태국전 보이콧은 정몽규 회장과 축구협회를 압박하는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자, 이 댓글들은 해당 게시물에 달린 반응인데요. 이 게시물에는 지금까지 17,000개 넘는 좋아요와 2,3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고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보이콧 독려글이 여럿 올라왔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이 태국전 보이콧을 통해 축구협회 쇄신을 촉구하고 나선 건데요. 반면 이런 움직임이 선수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특히 붉은 악마는 이번 사태는 축구협회의 잘못이라면서도 경기장에서 뛰는 선수들이 응원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했는데요. 붉은 악마의 본질은 국가대표 선수들을 응원하는 거라면서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결국 보이콧 여론이 무색하게 태국전 일반 예매가 시작된 어제 하루 만에 모든 좌석이 팔려나갔고요. 축구협회 SNS에는 나만 보이콧에 진심이었다면서 허탈하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선수들이 좋은 거지 축구협회가 좋다는 게 아니다. 이런 일침도 있었습니다. 논란이야 어떻든 우선 다음 주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 전열 잘 정비해 멋지게 뛰어주길 바랍니다.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은 또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밤사이 중가스모그가 유입됐기 때문인데요. 특히 호흡기에 안 좋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치솟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봅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난지 한강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날씨가 포근해서 좋긴 한데요. 초미세먼지가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초미세먼지만 아니라며 야외 활동하기 참 좋은 날씨입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면서 봄 기운이 완연한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예년보다 4도가량이나 높은 14도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오늘 낮 동안은 이렇게 포근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으니까요. 겉옷으로 체온 조절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자세한 미세먼지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대구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요.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현재 평소의 2배에서 3배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대기가 정체하는 데다 중국발 스모그의 영향이 더해진 게 원인인데요. 내일도 중부와 경북 지방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미세먼지 상황을 잘 확인해 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오늘 오전 건조주의보가 내려졌고 밤부터는 순간풍속 초속 25m 안팎의 강풍도 더해질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계속되는 강풍에 산불 등 화재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큰 만큼 불씨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주 후반까지 날씨는 점점 더 따뜻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4도, 광주와 대구 3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고요. 낮 동안에는 곳곳에서 기온이 20도 안팎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더욱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 15도, 광주 18도, 강릉과 대구는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인 모레에는 서울 낮 기온도 17도까지 오르면서 고온 현상이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다만 주말 오후 호남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휴일에는 충청 이남 곳곳에 비가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뒤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면서 기온이 떨어지겠고 미세먼지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이 포근한 봄 날씨에 한결 가벼운 옷차림을 한 시민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면서 해가 떨어지는 퇴근길 이후에는 날씨가 금세 쌀쌀해지니까요. 입고 벗기 쉬운 겉옷으로 체온 조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고은재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으로 공수처에 조사를 받던 중 출국한 이종섭 주 호주 대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당장 붙잡아와야 한다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해찬 상임선대위원장은 무도한 정권이 이 사건의 핵심 증인인 이종섭 전 국방장관을 해외로 빼돌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윤재혁 원내대표가 나서서 이 대사가 언제든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이라며 야당의 도피 프레임은 말이 안 된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당내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임명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에서도 건의를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막바지 지역구 공천 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친문계의 핵심 전해철 의원이 이 수박 발언으로 징계를 받았던 양문석 전 방통위 상임위원에게 패했습니다. 또 비명계로 알려진 신동근 의원과 비례대표 허숙정 의원은 이재명 대표 당대표실 차장 출신이죠. 정치신인 모경정 후보에게 고배를 마셨습니다. 공천 배제 반발에 민주당을 탈당해 새로운 미래 상임선대위원장 맡고 있는 홍영표 의원은 민주당 공천은 이재명 대표가 작년부터 반대 세력 제거를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하고 실행한 것이라며 이것이 증명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더 정치는 이상민, 홍영표 의원 인터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호주대사를 그분으로 해야 될 어떤 급한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뭐 총선을 앞두고 그게 뻔하게 야당이 정략적으로 이용할 것이 충분히 예상되지 않습니까? 정무적 고려는 전혀 없이 그냥 무턱대고 한 거 아닌가. 그 호주대사 철회를 하는 것이 마땅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저 제안대로 이거에 대한 재검토가 아주 엄중하게 내려졌어야 된다고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전해철, 신동근 뭐 이렇게 좀 대표적인 당에서 정말 전략가이면서 실력도 있고 뭐 이런 분들은 다 탈락했어요. 대신에 박지원, 정동영 이런 분들이 화려하게 부활했죠. 작년부터 이미 준비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치밀하게 어떤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계획들을 세우고 실행해 왔고 그 결과가 이제 이번 총선 앞두고 사실로 다 증명이 됐죠. 네, 오늘의 전국 현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서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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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이제 4월 10일 총선이 30일도 남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진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곳곳에서 사건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뉴스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국민의힘 공관이 돈봉투수 의혹 제기된 정우택 의원에 대해서 공천 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본인은 부인을 했는데 취소를 했다. 자,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는 건가요? 그 사실관계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일단 줬다고 하는 사람이 뭐 수첩에 기록한 것도 있고 또 어쨌든 그 CCTV 동영상 상으로는 일단 받은 것까지만 촬영이 돼 있거든요. 근데 정우택 후보 본인은 나와서 돌려줬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지만 이 자체가 선거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아마 공관위나 당이 고민이 깊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또 어차피 취소한 결과로 나타났잖아요. 그럴 거면 좀 빨리 하는 게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저는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민주당에서는 거듭 의혹을 제기했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너무 명백하잖아요. 영상으로 남은 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단순 경선을 통해서 정우택 후보가 실질상 후보로 결정이 됐는데 아니 돈봉투를 받은 후보를 그대로 유지한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겼던 것들이 말과 행동이 다른 거잖아요. 본인은 굉장히 국민 눈높이에 맞고 올바른 시스템 공천을 했고 그다음에 이런 뭐 어떤 의혹이 있는 연루된 분들은 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지금 살려놓고 이거를 총선을 치른다면 말 따로 행동 따로라는 측면에서 국민들 눈높이에 부합하겠습니까? 결국에는 지금 D-27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정우택 후보를 계속 데리고 가는 것들이 선거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이 한 가지뿐만 아니죠. 예를 들면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만 지금 뭐 아까 앞서 얘기했듯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대사를 임명하는 부분들은 그 이슈 대단히 큰 악재이기 때문에 그런 악재를 지금 대응하기도 힘든데 정우택 후보까지 안고 가기 힘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야 모두 지금 후보들 입단속에 대한 경고등이 켜진 상황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첫 공개 메시지가 사실 설화 경계령이잖아요. 조심해야 된다. 말 한마디가 판세를 바꾸는 경우가 많다. 두 분도 다 경험하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돌이켜 보면 저희 민주당만 얘기하면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정동영 전 의원께서 이제 그 노인 비하 발언 때문에 그때 한참 탄핵 때문에 많은 의석을 얻을 뻔했다가 그 발언 하나로
의석이 확 줄은 적이 있고요. 예. 한 10년 전 일 같은데 그 뭐 팟캐스트 했던 김용민,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김용민 의원이 아니라 김용민 후보가 다른 김용민 당시에 후보. 그 막말 논란 때문에요. 아예 한 3, 40석이 날아갔습니다. 당시 수도권에서. 적정 지역이요. 네. 그다음에 지난 18년 지선을 보면 이부망천 발언했던 저쪽 보수당에서 고치 지선 망했잖아요. 국민의힘 후보였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22년도인가요? 20년도인가에 기억하시네요. 그 민경욱 의원께서 부정선거 논란했던 부분들이 이 말 한마디 한마디로 여야 막론하고요. 한 4, 50석은 그냥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27일 남은 상황에서는 민감할 수밖에 없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도태우 후보 논란이 있었는데 도태우 후보 일단 공천 유지하기로 했잖아요. 원래 정우택 후보의 경우에도 유지하기로 했다가 이제 취소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금 전에. 그런데 지금 막말과 관련해 가지고는 민주당의 정봉주 후보가 더 심한 그런 막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막말 배틀이나 하듯이 과거에 그리고 지금은 다 찾아보면 나올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 갈 수도 없고 우리가 막말을 전원으로 듣는 게 아니라 직접 찾아보면 그대로 적나라하게 나오는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막말과 관련해서 양당 지도부가 상당히 고민하는데요. 해법은 간단합니다. 막말과 관련해서 누가 먼저 공천 철회 조치를 취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총선 승기를 잡느냐의 여부까지도 저는 결정되리라 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막말의 당사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수도권 선거라든지 다른 데 영향을 미치는 지금 민감한 지금 총선 30일 이내의 시점이라는 것을 상기해야 될 상황입니다. 자, 정봉주 후보 이 목발 경품 발언 2017년 한 유튜브 방송에서 한 발언인데요. DMZ 발목질의 사건이 2015년에 터졌고 우리 군인 2명이 큰 부상을 입었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발목 지뢰를 밟은 사람들에게 목발 하나씩 주는 거예요. 본인이 이 발언을 하고 나서 바로 사과를 하고 내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 피해자 2사람에게 사과를 했다라고 했는데 어제 보도를 보니까 또 직접 연락을 못 받았다 이렇게 피해자가 이야기하고 있나 봐요. 지금 당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일단 이제 막말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 눈높이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요. 정말 이 작은 하나하나 단순히 수백 명의 후보들 중에 정봉주 의원 하나라고 해서요. 이게 그냥 허투루 넘어갈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정봉주 의원이 물론 후보 시절 이전에 오래전의 일이라 할지라도 검증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걸렀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게 사과가 됐었다면 정확하게 사과됐다고 해야 되는데 사실관계가 틀리면 잘못하면 거짓말 논란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말도 문제지만 거짓말은 더 안 좋은 거잖아요. 국민들 앞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겹치면서 여러 가지로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라서 이재명 대표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뭐 윤리감찰까지 지시할 게 아니라 사실관계가 명확하다고 판단해서 이 부분은 뭔가 어떤 정치적인 책임 부분들을 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그런 의미의 발언을 오늘 하셨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뭐 SNS에 정봉주 후보가 또 글을 올렸어요. 당시의 사과는 이종명 의원에게 지뢰 사고 경험, 아픈 경험이 있는 이종명 의원에게 했고 당시 사고를 당한 김정은 상사 하재원 전 하사의 연락처는 구하지 못해 직접 사과는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두 피해 용사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 사죄드린다라고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요. 오늘 아침에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감찰 이야기를 했는데 또 곧바로 또 부인을 했어요. 당에서. 이재명 대표도 이야기를 했고요. 어떤 이야기 했는지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정봉주 후보의 막말과 관련하여 우리 당에서 윤리감찰단을 지금 윤리감찰단이 지금 착수를 시작했으니까 좀 지켜봐 주십시오. 정치인의 말은 천금보다도 무거운 건데 이런 가벼운 발언은 일고 여지가 없는 부적절한 발언이다. 그 부분에 즉각적으로 대표 지시로 지금 윤리감찰단을 조사를 착수했으니까 좀 지켜봐 주시면 금년간 어떤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제의 심각성을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안의 내용이 그리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윤리 감찰까지 할 그런 사안들은 아니어서 윤리 감찰은 저희가 지시한 바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사안을 파악해서 상응하는 대책들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나와서요. 서영주 부대변인께서 좀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윤리감찰단이 조사에 착수한 게 잘못된 보도입니까? 아닙니다. 예? 이게 둘 다 사실인데요. 둘 다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자료화면에 이재명 대표께서는 윤리감찰이 지시한 적은 없다가 사실이에요. 예, 이거 그러니까 사실이고. 대표가 지시한 게 아니라 이거는 공관위 전략공관위 예.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윤리감찰을 한번 해봐라. 예. 사실관계 확인이죠. 그래서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것이고 근데 그 조사에 착수했다는 부분들은 또 따로 존재하되 네. 대표께서는 굳이 이거를 조사할 필요가 있냐. 그러니까 지시하지 않았다는 거는 팩트. 근데 이게 뭐 조사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지금 D-27일이면 27일이면 선거가 들어가는데 이건 빨리빨리 정리를 안 해주면 길게 늘어질수록 국민들한테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이재명 때문에 대표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결정을 해야 신속하게 된다? 결정하기 때문에 이게 뭐 문제가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SNS도 있고 본인의 입장을 밝혔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지도부에서 빨리 결정하는 것들이 선거에 영향을 좀 더 안 미치는 방향으로 하자라는 건 아마 그런 말씀 같습니다. 정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몇 가지 차원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발목질에 그다음에 그 목발 해가지고선 이렇게 폄훼하는 이러한 그 정봉주 후보의 막말 외에도 막말이 많아요. 뭐 종교에 대한 모독도 있고요. 또 그런가 하면 우리 너무 유명한 그 성추행과 관련해서 본인은 무죄를 받았다 그러지만 그게 완전히 물증에 의해서 무죄를 100% 확인한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 여러 가지 지금 문제를 안고 있는데 과연 이제 그 민주당에서 어쨌든 막말이 문제가 돼갖고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딱 저 막말이 언제 나온 거냐면 2017년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말을 선거 중에 한 게 아니라 과거의 막말도 다 소환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딱 들은 생각이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형수 욕설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그 국민의힘에서도 문제 제기를 했더라고요. 그런 딜레마에 지금 민주당이 빠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만약에 어떤 결정으로 그 국민의힘과 같이 즉 정우택 후보와 같이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러면 그 지역은 누가 공천을 받는 것인가? 왜냐하면 그 지역이 워낙 유명했잖아요. 그 전국적으로 4년 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장 많은 득표율을 기록한 박용진 의원을 찍어 누르기 위해서 하위 10%로 해갖고 경선을 해가지고 또 결선까지 와가지고 저렇게 처참하게 거의 버려지다시피 했는데 지금 새로 뜬 후보가 이런 막말이라든지 다른 그런 그 문제 때문에 만에 하나 어떤 결단이 내려진다면 그러면 그 지역은 누가 받는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정우택 후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는데 돈 봉투와 관련해 갖고 철회를 했잖아요. 그러면 정우택 후보가 경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경선의 상대자가 후보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컷오프된 사람이 거기 지금 그 단수 추천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과연 유권자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뭐 두루두루 여러 차원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도태우 후보 지금 관련해서 공천 유지하기로 한 것을 놓고서 논란도 일고 있고 그리고 이후에 또 터져 나온 게 대전 서구갑 조수현 후보요. 7년 전에 한 발언인데 자 SNS 발언을 보면요. 자 구한말 백성들의 봉건적 조선 지배를 받는 것보다 일제 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 모른다. 이게 이해를 할 수 없는 발언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세게 비판을 하자면 이분은 공직에 나설 자격을 운운할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살만한 자격이 있는가? 뭐 일제강점기에서 살고 싶다 그런 얘기인가요? 이런 자격 수준에 있는 후보를 내는 국민의힘. 이게 지금 국민의힘의 공천의 현실이다라는 것이고요. 도태 후보까지 제가 조금 더 보태면 이분은 누가 보더라도 유영하 변호사랑 이 도태우 변호사 둘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몫이라고 봐도 무리수가 없거든요. 결국에는 국민의힘이요.
이런 5.18 폄훼뿐만 아니라 북한 개입설이라는 거는 예.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도 약속을 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약속을 했고 국민의힘에 당헌 강령이 있는 것입니다. 5.18 민주정신을 개성하겠다, 인정하겠다예요. 그런데 이분 아예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유지하느냐? 결국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과 한 약속을 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국민의힘의 공천의 현 주소로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어느 정도 국민 눈높이를 맞추려면 도태우 후보는요 자격을 철회해야 된다. 자, 도태우 후보는 앞서 이제 어찌 될지 모른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또 하셨잖아요. 도태우 후보요? 예. 아니 도태우 후보와 관련해서 유지를 하기로 했잖아요. 일단 유지를 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다 또 처음에 다양성 차원 운운해서 공관위에 대한 비판이 상당히 끌었었어요. 물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재검토를 요구했었는데 그런 결론이 맞습니다. 나왔거든요. 근데 도태우 후보의 경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요청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경선을 해가지고 본인이 후보가 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소위 보수 지지층들이 보수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민족주의, 그다음에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이 보수의 요체예요. 그런데 일본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리고 보수의 요체가 뭐냐면 헌법 정신이에요. 근데 대통령이나 비대위원장이 5.18의 정신을 헌법에 수록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그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총선이 30일도 안 남았는데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도태우 후보는 아마 TK 지역에서 당선될 거예요. 수도권이 출렁이거든요. 이러한 어떤 정무적인 판단까지도 해가지고선 그 공관위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정봉주 후보의 경우에 지금 뭐 당에서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당이든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먼저 조처를 선점하는 당이 승기를 잡을 수 있어요. 단순히 이게 무슨 전략적인 차원에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잘못된 것은 이렇게 신속하게 시정하는 공당입니다를 지금 보여줘야 될 시점이라는 겁니다. 네, 서영주 부대변인께서는 지금이라도 공천을 철회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그 애초에 저 개인적인 생각을 물어보셨으니까 뭐 돈봉투든 막말이든 다 빨리 정리해야 된다고 애초부터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 당의 승리뿐만이 아니라 누가 더 먼저 쳐내는가가 승리의 정치가 모범을 보여줘야죠. 막말 그렇게 해놓고 선거 때만 되면 무릎 꿇고 잘못됐다 그러면 용서해 주는 거 이게 지금 한국 정치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네, 뭐 총선 승패는 공천에 달려 있다 다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요. 저도 이제 아까 이제 도태우 후보를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천 약속이다라고 규정 짓는 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도태우 변호사나 많았죠.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람이라는 거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눈치를 안 볼 수 없다는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국민의힘 공천이 한동훈 비대위원장 반대로 공정하고 시스템 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국민에게 사랑받고 싶은 공천하고 싶다면 도태우 후보 같은 분을 저기 앉혀놓느냐 그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지금 이종섭 전 국방장관 지금 호주 대사로 임명이 돼서 호주에 가 있죠. 그런데 이 출국을 놓고서 총선 앞둔 출국을 놓고서 강한 비판, 야당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고 여당 내부에서도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 나왔습니다. 앞서 제가 이상민 의원 목소리 들려드렸잖아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도 언론사 인터뷰에서 뭔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 이렇게 또 입장을 밝혔어요. 당 내에서 이제 여러 목소리 나오는 거예요. 어떤 입장, 어떤 결정이 나와야 된다고 보세요?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것은 정부의 결정이에요. 사실은 당이 뭐 그 개입한 건 아니지만 선거 때 아니에요. 예민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선거의 복병이 돼버렸어요. 예. 이종섭 대사건이. 네. 그리고 막 야당의 지금 공격이 빌미가 됐어요. 예. 야당이 거의 신바람이 난 수준으로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다른 것도 아니고 최수근 상병의 문제예요. 네. 그런데 그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의 젊은 해병대 상병이 수해가 났는데 그런 그 안타까운 희생을 하게 된 것에 대한 네. 지금 그 전후 어떤 상황에 대한 설명이 아직 완전히 종결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필이면 왜 선거 때 대사로 임명해가지고 아주 좋은 공격의 소재를 제공한 게 됐어요. 예. 그럼 물론 당이 결정한 건 아니지만 네. 그리고 당장 당이 어떤 입장을 표한다 해서 정부가 지금 당과의 어떤 조율하려 어떤 다른 결정을 하기에도 시점은 짧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이 어쨌든 율사 아닙니까? 예. 그러면 법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고 이러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당의 입장을. 그래서 예. 저는 당 차원에서 이거 지금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대전에서 지금 이상민 이상민 후보도 의원이요? 굉장히 열심히 예. 뛰고 있으나 상황이 지금 예사롭지 못한 거거든요. 수도권 후보들은 아마 속을 태우고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발표가 있어서요. 자, 부산 북을, 경북 구미을 비롯해 전국 6곳에서 진행된 6차 경선 결과를 지금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 6차 경선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우리 공천관리위원회는 6차 경선을 통해 3개 선거구의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또 3개 선거구에 대해서는 내일부터 이틀간 결선 경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6차 경선 결과 6곳인데 부산 1곳, 대전 1곳, 경기 2곳, 경북 2곳, 부산 북구을 박성훈, 대전 중구 강영한, 이응곤 결선, 경기 하남시 을 이창근, 포천시 가평군 권신일, 김용태 결선, 경북 구미시 을 강명구, 김영식 결선, 의성, 청송, 영덕, 울진, 박형수 이상입니다. 이제는 그렇네요. 국민 추천 이제 5군데 있고 그거는 뭐 빠르면 오늘 아니면 내일 정도, 내일이 저 발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됐죠? 이건 짧으니까 별로 물을 거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예, 예. 저희 여론조사 관련해가지고 중상층을 떠나서 연령대를 할당이 없는 거면 이게 제대로 민의를 반영하는 여론조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거는 뭐 여론 기관에서 또 그렇게 정해가지고 한 거니까 그 부분은 여기서 뭐 답변하기 그렇네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논의하고 고민을 했고요. 첫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1000샘플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연령 비율을 맞추다 보면 저희들이 이틀 안에 경선을 끝내기가 쉽지 않은 현실적으로. 네, 일부 지역 공천 확정이 됐죠. 그리고 이제 또 경선 치러질 지역도 밝혔고요. 자, 보니까 이제 3개 선거구에 대한 공천을 확정을 했는데 부산 북을에는 박성훈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 전이죠. 예, 확정을 받았고 대전 중구는 강영환, 이응권 후보가 결선 치르게 됐고요. 또 경기 하남으로는 이창근 전 하남시 당협위원장이 공천을 받았고 또 경기 포천 가평의 권신일 또 김명태 후보가 결선 치르게 됐네요. 네. 그리고 박형수 의원 공천을 받은 것 같고요. 경북 의성, 청송, 영덕, 울진이요. 박형수 의원 공천을 받았습니다. 자, 관심이 있었던 국민 추천 지역구 5곳은 내일 발표할 것이라고 하고요. 네. 자, 일단 뭐 오늘 발표 내용 중에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어디예요?
김용태 최고위원이 그 이준석계로 통했었죠. 그런데 경선에 어쨌든 통과했네요. 올라간 거죠. 5명이 일단 받고 2명, 그죠? 경선을 올라갔어요. 하게 되는 거죠. 경선 포천 그러네요. 지역에서. 예. 그리고 이제 권신일 구미에서 후보와 결선입니다. 구미에서 이제 그 강명구 대통령실 출신이죠. 그리고 김영식 경선 이제 경선 결과를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짧게 정리하고 계속해서 자 어떻게 보세요? 지금 최상병 사건 아직 제대로 정리가 지금 안 되고 있고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잖아요. 네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총선을 불과 지금 한 달 정도 남은 그런 상황에서 호주로 출국하게 둔 것을 두고서 지금 야당은 공세를 펴고 있는 것이고 여당 입장을 또 들어보면 여당에서는 왜 그동안 수사를 하지 않았냐. 그동안 6달 동안. 6달이요. 6달인가요? 예. 왜 수사를 하지 않았냐. 이런 입장인 거예요. 자, 먼저 야당 입장 들어볼게요. 첫 번째는 이게 정부와 대통령실이 나서서 이 최상병 순직 수사 외압에 대한 부분의 사건을 정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안 한 것도 현 정부고 이제 와서 또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은 호주 대사를 임명한 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저는 참 보통 사람들이 패턴을 보면 그 사람의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어떤 의도요? 예를 들면 이 중요한 총선을 앞두고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급히 임명을 한다는 것은 이런 분란이 없을 거라고 판단했을까요? 이거는요, 그냥 ABC를 아는 사람은 이건 틀림없이 야당의 빌미가 된다, 공격거리가 된다는 거 아는데도 급히 런종섭이라는 어떤 별칭까지 얻어가면서 호주 대사로 보냅니다. 그건 뭐냐면 두 가지를 따졌겠죠. 득실을 따졌습니다. 득실을 따졌을 것이다. 그러면은 이종섭 전 장관을 여기에 남겨놓고 공수처에서 이 최상병 이 수사 개입 사건에 대해서 정리를 하게끔 만들었을 때 3월 20일 날 박정훈 전 대령의 그 재판에서 변호인들이 신청한 증인의 1호가 이종섭 전 장관입니다. 그러면 출석을 해서 뭘 하겠습니까? 이 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요. 그게 드러났을 때의 파장은 대통령실이 개입했고 그러면 대통령실에 제일 꼭지점이 누가 있습니까? 대통령이 있었겠다는 그런 여론이 조성되는 게 이렇게 호주 대사로 도망치듯이 도주시키는 것보다는 낫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이에요. 결국에는 참 어리석은 게 가만히 그냥 따지고 보면 이종섭 전 장관이 버티면서 이 재판을 했으면 되는데 보필을 시키면서 마치 대통령이 뭐가 찔리는 것처럼 국민들은 인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국민의힘은요. 이종섭 전 장관의 도주 대사를 만든 이 사안은요 굉장히 약재로 좀 작용해서 여당에서 아마 비판 논평을 쓰고 싶을 겁니다. 지금 YTN 단독 보도를 보면요, 대통령실은 이번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총선을 앞두고 야당과 공수처 일부 좌파 언론이 결탁한 정치 공작으로 이렇게 보고 있나 봐요. 최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그 과정에서 소위 야당 쪽, 그러니까 여당 쪽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인사들이 박정훈 대령의 측근처럼 행동하고 그랬던 사실은 분명히 있는데 지금 서 대변인 말씀하셨듯이 이게 야당의 지금 빌미가 되고 있는 건 맞아요. 대사로 임명을 했는데 무슨 도주를 했겠습니까마는 도주했다라고 막 공격하고 비판하잖아요. 근데 그게 만약에 유권자들에게 어느 정도 수용이 된다면 이건 총선의 악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당당하게 임하고 또 와서 그 수사 받을 거 있으면 받고 그래야 되는데 갑자기 호주 대사로 임명한다니까 막 거기에 살이 붙어갖고 지금 이런 지경까지 왔고 이게 지금 만약에 선거판을 출렁이게 한다면 이게 나중에 이걸 누구한테 책임을 물을 것이냐. 그래서 그걸 차단하는 차원에서라도 그게 아니고 여당의 입장은 이렇고 당당하게 임할 것이고 그걸 여당 위원장으로서 내가 확실하게 말해둔다라는 그런 입장 표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 추가 경선 결과 발표 이야기 좀 해볼게요. 전해철 의원이 어떻게 될까 최대 관심이었잖아요.
지난 정부 때 행안부 장관도 지냈고 친문의 핵심으로 통해서 과연 통과를 할 것인가 여부가 최대 관심이었는데 탈락했습니다. 네네. 네, 상대가 양문석 전 방통위원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뭐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뜯어 보면은 이게 마치 이제 비명에 있는 의원들에 대한 어떤 이런 뭐 학살 공천 아니냐, 비명 행사다라고 하는데 전체를 보면 어차피 당원과 국민이 선택하는 결정이었잖아요. 이게 뭐 이 총선이 끝나서 결과론적으로 해석이 될 부분이고요. 예를 들면 이제 전해철 의원이 이렇게 경선에서 패한 거 못지않게 모경종 이 후보가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의 수행비서였잖아요. 그분이 또 되는 부분들과 맞습니다. 비견되면서 그런 어떤 오해라든지 여러 가지의 그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데요. 크게 봐서는 결국에는 임종석 전 실장도 그렇고 박용진 의원도 현재까지는 경선에서 패하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죠. 이번 총선의 승리는 왜 필요하느냐.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정권을 심판하고 검찰 정권을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 총선을 치르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이 총선 결과에 따라서 좀 분석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좀 그런 말씀.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정호기 의원도 그렇게 보세요? 아니요. 크게 봐서 비명 행사 맞습니다. 이거 비명 행사를 속으로 한번 스스로 마음속으로 한번 물어보세요. 비명 행사인지 아닌지. 단지 다른 상황이 작동하는 거죠. 뭐 조국의 정당, 또 국민의힘의 상황, 뭐 이런 것이 작동하는 것이지 아마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 저런 식의 학살은 제 기억으로 유례가 없어요. 시스템에 따라서 공천을 했다고 민주당에서는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공천했다고 하는데 그 룰을 바꿨을 뿐만 아니라 10%, 20% 하는 것도 굉장히 자기적인 데다가 제가 볼 때는 완전한 제명인의 마을을 지금 민주당 안에 정착시킨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호김 전 의원, 소영주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공약을 검증하는 YTN 연속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여야 모두 철도 지하화 공약을 내걸면서 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섰는데요. 수십조 원에 달할 재원 마련 방안엔 의구심이 남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야가 앞다퉈 총선 공약을 발표하던 지난 1월 말,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경기도 수원을 찾아 철도 지하화 공약을 꺼내 들었습니다. 땅 위에 있던 철도를 지하로 내리고 빈 윗부분을 개발하겠다는 구상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도심을 가로지르는 철도 때문에 개발이 더뎠던 지역을 주변부와 함께 미래형 도시 공간으로 재창조하겠다는 겁니다. 철도가 정말 지하화돼서 어떤 세상이 될까 상상을 좀 해봤거든요. 저는 멋져질 것 같아요. 여기에 아기자기한 상가들이 들어오고 여기 사람들이 산책하고 이 주변을 마음대로 오가고. 바로 이튿날 민주당은 서울 신도림역에서 철도 지하화 공약을 발표하며 맞불을 놨습니다. 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그 부지에 용적률, 건폐율 특례를 적용해 주거 복합시설을 개발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GTX, 일반 철도 등 도심 구간이라면 예외 없이 지하화하겠다며 규모 면에서 여당과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소음이나 분진이나 이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도시를 양쪽으로 절단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상 부위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성이 높은. 세부적인 부분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철도 때문에 낙후된 구도심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은 양당 모두 같습니다. 여야가 이렇게 경쟁적으로 철도 지하화를 약속한 건 결국 지역 개발이 곧 표로 이어질 거란 계산 때문입니다. 개발 이슈로 주변 집값이 오르길 바라는 유권자들의 기대감을 노린 건데 양당의 지하화 주요 노선은 총선 격전지인 수도권에 집중돼 있습니다. 문제는 돈입니다. 양당 모두 사업 비용을 수십조 원으로 추산했는데 민간 자본 유치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별도 예산을 투입하지 않더라도 부지를 개발하며 나오는 이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겠다는 계획입니다. 80조 원 내외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추산을 합니다.
별도 예산 투자는 저희들이 고려치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민자 유치에 의해서 과거에는 조금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상부 개발에 따른 이익 자체가 편의성이 굉장히 많이 높아집니다.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고 그래서 경제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지만 비수도권 지역은 사업성이 적어 민간 자본이 들어올 유인이 적은 데다 부지 자체가 개발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개별적으로 추진된 지하화 사업도 비용 문제로 좌초된 사례가 많은데 대규모 개발 사업을 민간 자본에만 기대는 건 비현실적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입지 자체의 토지 가격이 비싸다 그러면 그 정도의 그런 공사 비용을 충당할 곳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전국의 모든 지상철 구간이라든가 좀 과다한 느낌이 있는 여야가 구체적인 계획보단 개발 이익을 앞세운 장밋빛 청사진만 내세우면서 선거를 의식한 공연불 공약에 그칠 거란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한미연합훈련인 자유해방패 연습이 끝나는 오늘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신형 탱크를 직접 운전하는 사진을 공개하며 김 위원장이 탱크병 대연합부대 대항 훈련 경기를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신형 주력 탱크가 우수한 타격력과 기동력을 훌륭히 보여준데 김 위원장이 만족을 금치 못했다면서 세계에서 제일 위력한 탱크를 장비하게 되는 것은 크게 자부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켜보며 재래식 무기의 필요성을 느끼고 점검하는 걸로 보이고 전쟁 준비가 완비돼 있다는 점을 과시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육군 수도기계화 보병사단과 한미연합사단은 지난 8일부터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통합 화력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K1A2 전차와 대공화기인 K30B호 복합, K21 장갑차와 AVLB 교량 전차 등은 물론 공군 FA50 전투기 등이 투입됐고 한미연합사단의 강습돌파 장갑차도 참여하는 등 한미 양국군의 다양한 무기체계가 동원됐습니다. 재력가 행세를 하며 접근한 여성들에게 신체 촬영물을 건네받아 온라인에 퍼뜨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가진 재산이 거의 없었지만 해외 영화나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부유층 관련 정보를 범행에 활용했습니다. 임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작은 방 안에 먹다 남은 과자 봉투 등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어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잠옷 차림을 한 젊은 남성이 집에 들이닥친 경찰관들을 향해 손사래를 칩니다. 여성들을 상대로 돈을 가로채고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건네받아 온라인에 유포한 20대 A씨입니다. A씨는 재력가를 상대로 성상납을 중개한다며 SNS로 여성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여성들이 제안을 승낙하면 재빨리 다른 계정으로 옮겨 재력가 행세를 이어갔습니다. 여성들의 환심을 사는 데 성공하면 신체를 촬영한 영상을 건네받아 온라인에 올리거나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또 급히 돈이 필요하다며 피해 여성들에게 수백만 원을 빌린 뒤 돌려주지 않기도 했습니다. A씨가 부를 과시하기 위해 SNS에 올린 고가의 외제차와 사치품 사진은 모두 도용된 것. 실제로는 변변한 직업 없이 단칸방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을 속이는 데 쓰인 부유층 관련 정보는 해외 영화나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것이었습니다. 최근 재력가와 유명인을 사칭하여 성착취 및 금품을 편취하는 유형의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SNS 등으로 접근하는 사람을 의심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또 A씨가 온라인에 올린 영상을 다른 곳에 유포한 7명도 함께 적발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올겨울 전남 지역에 유독 비가 내리고 흐린 날이 많다 보니 일조량이 예전보다 크게 부족했는데요. 이 때문에 시설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과수 생산의 피해가 커서 농가마다 시름이 깊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멜론을 재배하는 전남 나주의 한 시설하우스입니다. 이파리는 누렇게 말라 비틀어졌고 아이들 머리만 해야 할 멜론은 주먹보다 작은 게 수두룩합니다. 썩어가는 멜론은 바닥에 나뒹굽니다. 다음 주 출하를 앞뒀지만
겨우내 애써 키운 멜론은 전량 폐기 처분입니다. 2월 말에 집중호우 때 하우스 내부에 습도가 많다 보니까 곰팡이균이 활성화돼서 지금 전부 과가 썩은 상태입니다. 한 동은 전량 폐기고요. 나머지 두세 동도 좀 조금씩 영향이 있습니다. 전남 나주에서만 딸기와 멜론 농가 78헥타르 면적의 과수 피해가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 동안 나주에 비가 내린 날은 31일로 평년보다 11일이 더 많습니다. 이 때문에 올겨울 일조 시간은 129시간으로 평년보다 20% 이상 줄었습니다. 강진과 영광 등 전남 5개 지역에서도 제철 과일 출하량이 감소하면서 농협이 농가 피해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농가에 어떤 도움을 줄 것인가에 대한 역지사지적인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됩니다. 농협은 피해 농업인을 대상으로 피해 복구와 판매 촉진을 위한 자금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일선 조합에선 특히 농작물 재해보험 적용 대상에서 빠진 일조량 부족에 따른 피해도 보험 대상에 넣어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앞으로는 이상 기후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조량 감소에 따른 피해 보상도 약간에 넣어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농민들은 일조량 부족 등 이상기후 피해가 자연재해 수준인 만큼 적극적인 피해 조사를 통해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간첩 혐의로 러시아에서 체포된 한국인 선교사 백모 씨의 아내가 앞으로 현지에서 진행될 재판에 대비해 변호사 선임에 나선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러시아 현지 관계자들에 따르면 백 씨 아내는 주 러시아 한국 대사관에 변호사 선임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대사관은 변호사 명단 제공 등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한국 대사관은 러시아 연방보안국에 영사 면회도 신청한 상태인데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백 씨 사건과 관련해 한국 측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고 그에 대한 영사 접견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선교사의 소속 재단이 억울한 누명이라며 국내외 지부원들과 함께 적극적인 구명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체포된 선교사 백모 씨가 소속된 지구촌 사랑의 쌀 나눔 재단의 이선구 이사장은 간첩 혐의는 오해이거나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걸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백 씨가 이 재단에 4년 정도 소속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지부장을 지냈지만 10년 넘게 순수하게 해외 선교와 구호 활동에 매진해온 선교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린 시절 소아마비에 걸려 70여 년 동안 철제 산소통 속에서 살아온 남성이 78세를 일기로 별세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미국 텍사스 댈러스 출신의 폴 알렉산더는 1952년 6살의 소아마비에 걸려 전신이 마비된 이후 아이언 렁으로 불리는 철제 산소통에서 일생을 보냈습니다. 그는 어려움 속에서도 1978년 텍사스 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 학위를, 1984년 같은 대학에서 법학 학위를 받아 변호사로 활동해 왔습니다. 오늘도 맑고 포근한 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공기가 탁해 마음 놓고 야외 활동하기 어려운데요. 내일은 여기에 중국발 스모그가 추가로 유입되면서 중부와 경북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호흡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동해안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령 중인 가운데 바람도 무척 강하게 불겠는데요. 이런 조건에서는 작은 불씨도 큰 불로 번지기 쉬우니까요.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4도, 대전 2도, 광주와 대구는 3도가 예상되고요. 한낮에도 예년 기온을 4에서 6도가량 웃돌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15도, 광주 18도, 부산도 18도가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주말 호남과 제주도를 시작으로 휴일에는 충청 이남 곳곳에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